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2026년 상반기 중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운명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 주가 등락을 넘어서 테슬라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시간으로 오는 1월 13일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되는 동시에 워싱턴 의회에서는 수년 동안 기다려왔던 셀프 드라이빙 액트 2026의 초안이 공개되는데요. 이 공화당의 서열 1위 상원 의원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있는 장면은 과거 법안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재 정치의 역학관계와 2026년 테슬라의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왜 지금이 테슬라의 골든타임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먼저 이번 주 월가의 발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미국 시간으로 1월 13일 화요일, 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에 12월 CPI가 발표되게 됩니다. 자, 시장의 예측치를 보게 된다면 전년 대비 2.7%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과 동일한 수치이며 이 코어 CPI 역시 전월 대비 0.3%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테슬라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 자동차이기 때문이고 한마디로 할부금리의 수요가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CPI가 2.5%에서 2.6%로 예측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이는 연준에게는 조기 금리 인하의 명분을 주게 되고 이 고금리 때문에 판매가 힘들었던 전기차의 구매 수요가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할 수 있는 이 장치로 여겨집니다. 반면 CPI 지수가 2.9% 이상 튀어오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고요. 이 국채금리 역시 영향을 받게 되며 테슬라 같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요일 장이 시작하게 된다면 이 숫자가 테슬라를 결정지을 수 있는 1차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나오게 될 고용 데이터입니다. 자, CPI의 발표를 넘고 나면 미국 시간으로 15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예측치는 21만 건으로 지난주 20만 8천 건보다 소폭 증가될 것을 예상합니다. 한마디로 실업자가 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실업자가 너무 적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갑자기 30만 건 정도로 치솟으면 경기 침체에 공포가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예측치인 21만에서 22만의 수준으로 이 완만한 둔화를 보이고 있는 골디락스 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같은 날 발표되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이전 수치보다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는 테슬라에게도 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이고요. 이제부터는 테슬라가 2026년을 준비하고 있고 왜 이번 주에 가장 큰 결정이 나오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2023년 1월 13일 이 셀프 드라이브 액트 2026이 관련된 청문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번에도 말만 하다가 끝날 거다라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2017년 이 관련된 법안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인데 당시에도 AV 스타트 액트라는 상당히 혁신적인 법안이 있었습니다. 자, 2017년에 자율주행차를 연간 10만 대까지 도로에 풀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법안이었고 심지어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는 것이고요. 도대체 왜 실패했을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디테일을 한번 보게 된다면 2026년 과연 이 법안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확률이 보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테슬라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전미 여객 운송노조 팀스터즈인데요. 이 트럭 운전사와 택시기사들의 강력한 노조이고 이들은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며 의회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고 민주당은 이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조직은 미국 정의구현협회인 AAJ고요. 변호사 단체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책임은 누가 지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조사의 책임을 무한대로 늘려야 한다면서 과도한 소송 리스크를 법안에 넣으려고 상당한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다이앤 파인스타인인데요. 당시 민주당의 거물급 상원의원이었고
그녀는 안전성의 검증 미비를 이유로 이 합법적인 의사 진행에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며 이 법안 상정을 막아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7년 꿈은 좌절되었고 이 자율주행차 10만 대를 풀겠다라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2026년 1월 지금은 어떤지, 완전히 판이 뒤집혔는지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워싱턴의 지형도를 보게 된다면 이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 그리고 하원까지 모두 장악한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이 민주당과 노조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매우 명확한데요. 이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측으로는 중국을 이겨라 이 말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엔 이슈가 안전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변경되었고 중국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낡은 규제로 이 자국의 기업인 테슬라의 발목을 잡는 건 매국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의 CEO뿐만이 아닌 정부 효율 부서를 이끌었던 실세 중 한 명이었고 2017년의 실패 요인들이 2026년에는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 사진 한 장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서 있는 굉장히 훤칠한 바로 이분은 존 튠이라는 분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의 다수당의 원내대표를 가지고 있고 이 상원의 입법 스케줄을 결정하는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자, 존 튠의 지역구는 사우스다코다이고요. 이곳은 굉장히 많은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이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에탄올을 생산하는 본거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 튠은 전통적으로 테슬라와 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실제로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이 세금의 낭비라면서 맹비난했던 기록도 남아 있는데요. 자,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일론 머스크와 함께 기가 텍사스에 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극적인 태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존 튠은 노련한 정치인이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에탄올 보조금 문제가 아닌 AI와 자율주행의 패권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X에 남긴 글을 보게 된다면 현재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한마디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상원은 준비되었으니 하원에서 법만 넘겨오면 내가 책임지고 통과시켜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자, 1월 13일 공개될 법안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입법 보증 수표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과거에는 테슬라를 견제해오던 에탄올의 수요자가 이제는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된 법안의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하기 때문이고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의 규모의 행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관객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우버와 리프트만으로는 이런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경쟁사인 중국의 디디 추싱은 이 멕시코 등지와 협력해서 이 시장을 노리고 있으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번 월드컵은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전 세계에 쇼케이스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놓쳐서는 안 될 무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법안 초안이 논의되고 상반기 내에 통과되어야만 6월 월드컵 시즌에 맞춰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용해 공항 셔틀 또 경기장 셔틀로 투입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의회가 서두르고 있는 데는 이런 물리적인 데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2026년에 변화가 되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월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두고 AI와 자율주행의 황금기가 도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FSD의 규제 해소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1조 달러 이상으로 재평가받게 될 핵심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조금 더 신중한 입장도 있고요. 모건 스탠리와 게리 블랙은 이 규제 리스크가 테슬라의 가장 큰 할인 요소라고 주장하며 이번 존 튠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또 연간 생산 대수의 상한선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주가에 반영하긴 힘들 것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투자자들의 시선은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지만 이 속도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고 바로 1월 13일 그 속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목격담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텍사스 오스틴에는 매우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테리 블랙 바베큐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사이버캡이 포착되고 있고, 근데 자세히 보면 운전석에 사람도 있고 핸들도 있는 것도 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이버캡은 핸들이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바로 현재 이 규제 때문에 생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현행 연방 자동차의 안전 기준상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는 도로주행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연간 생산 대수도 2,500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핸들이 달리고 있는 프로토타입의 사이버캡으로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1월 13일 발의될 수 있는 셀프 드라이브 액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고,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의 설계와 대량 생산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사이버캡에서 핸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 역시 굉장히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13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난 한 주간 오늘의 테슬라 뉴스 중 이 조회수를 기준으로 3위부터 1위까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짧게 알아봐야지만 이 다음 주가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3위를 차지한 소식은 2026년 7월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 무감독 자율주행의 완성을 하기 위한 이 필요 학습 데이터를 100억 마일이라고 언급했고, 많은 분들이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이 하루 전 세계에서 1,400만 마일씩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이 속도대로 100억 마일에 도달하는 시점을 보게 된다면 2026년 7월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과연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론은 안전한 무감독 자율주행을 달성하려면 대략 100억 마일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은 아주 긴 꼬리에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하필 왜 100억 마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을까? 이 점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건 모델의 구조도 아니고 발표의 시점도 아니며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해봤는가,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실주행 도로의 마일은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사람과 날씨 그리고 예외의 상황 등을 얼마나 실제로 겪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일론이 마일을 말하는 순간 이런 논쟁의 기준은 기술의 경쟁에서 현실 경험의 경쟁으로 이동하게 되고, 바로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질문은 왜 시뮬레이션으로는 자율주행이 만들어질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합니다.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는 쓸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겪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결하는 데는 매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극단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상황들, 한마디로 엣지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엣지 케이스들이 현재 롱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의된 세계를 다시 한번 반복할 수는 있어도 아직 겪어보지 못한 현실을 100% 그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롱테일이 자율주행 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해결하고 있는 롱테일은 1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100만 마일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인간 운전자조차 순간적으로 판단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아주 드문 케이스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정말 사고 직전까지 가봐야 알 수 있고, 이렇게 남겨진 데이터들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건너뛸 수 없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오로지 시간과 반복을 통해서만 이런 롱테일을 깎을 수 있다는데 이 방점이 찍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 이 테슬라를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 이 시뮬레이션이 핵심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일론 머스크의 대답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반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멋진 자율주행의 데모를 만들었냐라는 것이 경쟁의 본질이 아닌, 누가 더 현실에서 얼마나 더 오래 버텼냐라는 이런 경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는 100억 마일이라는 이 기준선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숫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테슬라가 매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반복해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고, 바로 FSD 감독형 자율주행이 만들고 있는 누적 주행거리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실제로 주행한 거리만을 누적한 그래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측도 아닌 실제에 축적된 그래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된다면 FSD 버전 11은 이 파란색 구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규칙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졌고 이 프로그래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었던 시간입니다. 자, 이후 빨간색 구간은 FSD 버전 10이고요. 엔드-투-엔드 신경망 구조로 변형된 뒤 이 입력부터 출력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학습시키는 방식이고, 이 버전 12부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FSD 버전 12를 써보고 난 후 받아들이는 체감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테슬라의 누적 FSD 주행거리를 보게 된다면 약 72억 마일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도심이고 복잡한 교차로, 또 인간의 개입이 잦은 환경, 한마디로 엣지 케이스가 많은 환경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하루에 약 1,400만 마일 정도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테슬라를 몰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보내주고 있는 데이터가 이만큼씩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매일 수천 개의 희귀 상황이 발생하고 매일 수백 개의 이전에는 없었던 실패가 기록되는데, 이런 실패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테슬라가 가려고 하는 이 목표가 100억 마일이고 현재 약 72억 마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하루 증가 속도가 1,400만 마일이라면 앞으로 200일 정도가 지나게 된다면 100억 마일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게 되고, 자, 지금의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이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의 완성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한마디로 테슬라는 2026년 7월 자율주행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이 된다라고 말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 현재 쌓인 거리와 지금의 속도를 기반으로 한 내부 계산의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100억 마일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면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주 2위를 차지했던 영상은 CES 2026에서 현대차가 로봇 3만 대를 양산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해 시장의 환호를 받았고 주가도 들썩이게 되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현대의 로봇 대량 생산이라는 뉴스에 정작 필요한 것은 섬세한 손동작이라고 말하면서 이 3만 대라는 로봇을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봇이 정말 공장에서 사람 한 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날카로운 분석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자, 먼저 CES 2026에서 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이 중요한 건 현대차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이상 기술의 데모가 아니라 양산과 확산을 전제로 한 이 산업의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현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숫자 역시 굉장히 공격적인 상황입니다. 자, 바로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연간 3만 대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로봇은 더 이상 연구 단계가 아니라 공장 단위의 계획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 현대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테슬라도 공장 내에 인간형 로봇의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벌써 2년 뒤에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의 발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외부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하며, 한마디로 현대의 내부 실험용이 아닌 이 산업 현장에서 이 검증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그 사용을 확산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곳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현대가 인수한 보스톤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보스톤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는 기존의 설비를 바꾸지 않아도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범용 산업 로봇으로 설계되었다라고 말하며, 이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휴머노이드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CES에서 나온 영상을 보게 되면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기도 하며 몸통을 비틀고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고, 이 테슬라만 할 줄 알았던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까지 한다는 것에 충격을 먹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멈춰보면요, 이 공장에서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인지 아니면 정말 쓸 수 있는 움직임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생산할 때 차차의 용접은 이미 고속 산업용 로봇이 하고 있고, 이 진짜 문제는 배선과 냉각 튜브, 내부의 패널과 같은 어색한 자세로 섬세한 손동작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대부분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정말 사람이 힘들어하는 손기술을 대체할 수 있느냐 아니냐, 바로 이 점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아틀라스의 손을 한번 보게 된다면 가장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쓸모없이 설계된 부분처럼 보이는데요. 인간과 같은 손 기능을 하기에는 그 구조가 매우 다르고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건을 들고 옮기는 장면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했듯 작업은 이미 다른 산업용 로봇들이 훨씬 더 싸고 정확하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틀라스는 손이 있긴 하지만 공장에서 인간을 정말로 대체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량 생산을 한다는 뜻은 멋진 로봇을 그냥 많이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 이 로봇을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투입할지, 또 이로 인해서 얼마의 인건비와 위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한 대당의 원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가 이미 정확하게 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기준을 가장 집요하게 이야기해온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는 프로토타입은 쉽고 진짜 어려운 것은 대량 생산이라고 말하며 나사의 가격 하나까지 통제하지 못한다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선대가 2년 후 3만 대의 로봇을 생산하겠다는 말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현대 로봇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질문은 바로 이 로봇이 정확히 어떤 공정에 들어가고 어떤 작업자 몇 명을 대체하며 얼마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만약 이 로봇이 우리도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3만 대라는 숫자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어쩌면 재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로봇은 멋있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로봇 발표 이후 현대차의 주가는 올랐고 시장은 테슬라가 아닌 현대 로봇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던졌던 질문 하나가 가장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이 로봇이 실제로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비용의 구조가 바뀔 수 있는가, 이제부터 이 질문에 답을 찾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과연 현대의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또 3만 대의 로봇은 공장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 현대의 전략적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의 영상은 가장 뜨거운 논란이었던 엔비디아가 발표한 영상 때문이었는데요. CES에서 젠슨 황이 공개했던 새로운 자율주행 스택인 이 알파마요 때문에 월가가 발칵 뒤집혀졌고, 이 게리 블랙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벤츠도 현대도 엔비디아에 침만 꽂게 되면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의 데이터 해자는 사라졌다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상세계에서 운전을 배우면서 테슬라만큼 운전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이목을 받았는데요. 이런 엔비디아의 도전이 과연 테슬라에게 위기일지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영상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을 위한 새로운 AI 스택을 공개했고요. 엔비디아는 이 시스템을 알파마요라고 명명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마요는 엔드투엔드 기반 자율주행 리즈닝 구조로 설명되고 있고, 이 카메라 중심의 비전 입력을 바탕으로 주행 장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직접 주행 액션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왜 차량이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또 왜 그런 방식으로 운전하게 되었는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리즈닝 중심 구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비전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곧바로 주행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 접근법이 기존의 룰 기반 판단이나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던 모듈의 조합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이 기존의 방식이 여러 규칙과 하위 시스템을 연결해서 결정을 만들어내는 구조였다면 알파마요는 입력부터 판단 그리고 행동까지 하나의 신경망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자, 심지어 2026년 1분기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실제로 탑재되어 공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발표 이후 많은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엔드투엔드 리즈닝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영역이었고요. 그 이유도 매우 분명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수년 동안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굴리면서 실주행 데이터를 쌓아왔었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학습의 구조까지 이 폐쇄형 통합 구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리즈닝의 방식은 이 시간도 필요하고 이 데이터의 문제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강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엔비디아가 정면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 자율주행이 반드시 실제 도로에서 학습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대규모의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 기반 학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던지는 메시지의 대상은 분명한데요. 오랫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지켜보기만 했던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고 이 도요타나 현대, 이 벤츠 같은 기업들에게 엔비디아는 유혹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테슬라처럼 수년을 허비하지 않아도 엔비디아의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면 자율주행이 완성 가능하다. 자, 여기서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목표가 분명해지는데요. 모든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 결과로 더 많은 엔비디아의 칩이 팔리고 더 많은 플랫폼이 채택되고 엔비디아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금광을 직접 찾지 않아도 금광의 열풍이 계속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공포에서 기원합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데요. 만약 테슬라의 비전 기반 AI가 현실에서도 통한다라는 증명이 나오게 된다면 그 파급은 자율주행을 넘어서 로봇, 물류와 국방, 도시의 인프라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AI는 엔비디아가 아닌 테슬라가 가져가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독주는 막을 수 없지만 1위는 아니어도 2위의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유혹을 하면서 많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던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삽을 팔 수 있고 시장의 중심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엔비디아가 시장에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가장 쉽게 비유를 하면 요리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준비했고 최상급 재료를 준비하고 여기에 더해 완벽해 보이는 레시피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태까지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요리사에게 건네며 이 엔비디아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흑백 요리사에서 우승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엔비디아가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모든 요리는 완벽한 도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간을 맞출지, 불을 얼마나 세게 할지,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 요리사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요리사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는 자율주행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데요. 엔비디아는 AI 모델을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율주행 레시피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판단과 돌발 상황에서의 선택,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엔비디아가 아닌 실제로 자율주행의 차량을 운행하는 이 전통 자동차 기업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2026년 1분기 벤츠의 차량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을 사용해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 구조는 엔비디아가 아닌 최종의 책임자는 벤츠가 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을 되는데, 왜 AI가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판단을 했는지, 또 어떤 내부 논리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이 벤츠는 이런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책임만 떠안게 되는 구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가상세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이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엔비디아가 만들었다라는 말이 성립해야만 이 주장이 성립 가능하다는 말이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완전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은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우리는 다음 주 CPI라는 경제적 지표와 자율주행 법안이라는 정책적인 환경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CPI 숫자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는 출렁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봐야 될 것은 2017년에는 없었고 2026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고, 현재 정치적 환경에서 이 존춘 상원의원의 태세 전환과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월드컵까지 이어지는 모든 퍼즐이 이 테슬라의 규제 철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도로 위를 넘어서 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과연 운명의 1월 13일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될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